안녕하세요. 예, 예. 이선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강의여가지고 24회로 진행되고 그 연강이 좀 있어요. 그 강의 계획표에 적힌 대로 연강을 좀 이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6번 정도 연강을 이래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시고 이번에는 그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논점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작년에도 그 똑같이 이래 진행했는데 2차 시험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최근에 출제된 거 그걸 사례 문제로 한번 복습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래 풀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그 민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평면적으로만 책을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한번 이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원래도 그 2차 그 민법은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판례로 충분히 풀리는 그런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민법은, 작년은 2차 민법이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2차 민법은 그래 어렵지 않게 이래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교재 자체로도 충분히 이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 됐으니까 연강 있는 날은 그 2차 문제를 꼭 풀어보겠습니다. 연강 있는 날은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연강이 있을 때는 최근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논점을 어떻게 뽑아내겠다, 쓰겠다, 이걸 고민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은 답안지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판례가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관련 판례가 문제 읽으면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어떤 판례를 물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그 힌트가 나오거든. 힌트가 나오는데 또 어떤 판례를 써줘야 될지 집어넣어줘야 될지 이래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퀴즈식으로 해가지고 전범위 문제로 이래 출제되는데, 대개 우리는 복습용으로 풀게요. 복습 진도로 이래서 이래 정리할 테니까 연강 있는 날은 주관식 문제를 이래 푸는 걸로 이래 정리하고, 가족법은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은 하지 않고 그 재산법 위주로 해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순서는 그 채권법을 먼저 해요. 채권법을 먼저 하고 그 채권, 물권, 민총 이래 진행하고, 객관식 때는 가족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족법을 이래 먼저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로 가족법을 먼저 한번 쭉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래 역순으로 이래 진행할 테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교재는 그 1순환 때 봤던 그 기본서 그대로 이래 보시면 되고, 추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객관식 때 한번 이래 자료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객관식 때 이래 확인해 보시는 걸로 이래 보고, 이번에 오늘 자료 하나 보세요. 오늘 이래 자료 하나 보시면 조문 바뀌었는 거 보셔야 되는데, 저번 달에 2개가 바뀌었거든. 저번 달에 2가지가 이래 바뀌게 이래 되는데, 좀 의미 있는 게, 일단은 그 첫 번째 보셔야 될 그 쟁점 자체가, 758조는 그냥 조문, 억구가 좀 수정됐습니다. 제2항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제2항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애자가 빠진 걸로, 이래 표현이 이래 수정됐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는 1019조가 바뀌었다는 거. 1019조가 바뀌었는데, 교재 1182페이지 펴세요. 1182페이지. 1182페이지, 이렇게 교재 펴시면, 1182페이지, 이렇게 교재 보시면, 최근에 이게 답으로 꽤 나왔던 판례인데요. 답으로 나왔던 판례인데, 이 사건 자체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미성년자가 있었거든. 미성년자가 있게 이래 되는데, 얘가 미성년자인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게 이래 됐는데, 이 아빠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어요. 채무 초과 상태에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상속인들은 그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단순 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기간 동안 선택하지 않아 버리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죠. 단순 승인으로 이래 간주가 이래 돼가지고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이래 취급받게 이래 되니까 이 채무까지 다 상속을 받아버리거든. 채무까지 이래 상속을 받게 이래 되는데, 근데 나중에 얘가 성년이 돼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나 봐요. 회사에 취업을 하게 이래 되니까 월급을 받게 되는데, 어떤 채권자가, 아빠에 대한 채권자가 얘 월급 통장에 이렇게 압류가 들어온 거야. 압류가 이래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얘가 성년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이렇게 강제집행 압류하러 이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는 몰랐다는 거죠. 나는 몰랐으니까 내가 성년이 됐을 때로부터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이런 것들을 이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닐지, 그 부분이 문제됐는데, 여기 1182
182페이지 판례에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요.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 얘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성년이 되고 나서 결정을 못하게 우리 판례가 받아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어. 그래서 1182페이지 이 판례가 이제 법정 대리인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얘가 재차 한정승이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고 이게 최근에 시험에서 휩쓸고 지나가는 뜻이 그러니까 전부 기출돼 버렸어요. 전부기일이 기출 이 판례가 전부 기출됐는데 우리 불법행위 가보면 766조 소멸시효가 나오거든요. 소멸시효가 나오게 되는데 불법행위에서 안날로부터 3년 안날로부터 3년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안날을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성적 침해, 성추행 이런 것들을 이래 당했을 때 이때는 안날로부터 3년을 얘가 성년이 지났을 때부터 성년이 됐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로 진행하도록 이 조문이 신설되었거든. 이 조문이 이래 신설됐는데 그러니까 이 조문이 신설되고 나서 이 판례가 나왔다고. 이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닐지 이렇게 문제됐거든. 문제가 됐는데 요 판례에서는 안 받아준 거야. 우리 판례가 이래 받아주지 않고 그냥 법정 대리인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래 했는데 이게 조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비판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조문이 드디어 바뀐 겁니다.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돼버렸어. 이거하고 이래 똑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얘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한정승인이나 아니면 상속폭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소멸시효 조문하고 똑같이 졌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 판례는 지워야 돼. 이 판례는 지우고 이 판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최근에 기출됐던 기출 문제들 그거 다 지워야 돼.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지금은 조문으로 풀어야 돼. 조문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 조문을 여기다 끼워 놓으세요. 여기다 끼워 놓고 이게 신설된 조문이니까 그러니까 바뀌었던 조문으로 보고 판례대로 풀면 안 돼. 지금은 판례대로 푸시면 안 되고 조문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지금은 이 조문대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자, 1019조 사망부터 보시면 제1항에 불과하고 상속인은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요 제1항의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걸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보죠.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정 승인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게 이래 되는데 자 이게 사항이 신설된 거예요. 제1항에 불과하고요. 제1항에 불과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요. 제1항에 불과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요,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을 했을 때는요, 성년이 된 후에 그 상속의 상속 채무가 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나서 다시 한정 승인할 수 있도록 재차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이 들었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 승인을 하지 아니했거나 할 수 없었을 때도 또한 같다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이런 사건에서 성년이 되고 나서 자기가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문 소멸시효 조문하고 똑같아졌다 이렇게 해가시면 돼. 소멸시효 조문 최근에 신설된 조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판례가 비판받아 어떤 판례가 이 자체가 이래 조문으로 해결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때도 왜 기본 강의할 때 조문이 곧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이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게 들어왔고 아직까지 안 바뀌었던 게 그 구하라법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를 왜 버린 애들이 버린 부모들이 왜 상속 받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거 상속 결격시켜야 되는 거 아닐지 그 부분이 논의가 있는데 얼마 정도 버려야지 결격이 될지 요걸 고민하고 있는가 봐. 요걸 고민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결격의 요건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될지 요걸 아직 입법에서 이래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법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더라고. 개정되진 않게 이래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거는 임대인들이 요즘 왜 빌라 왕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임대차 막 1000채씩 이래 갖고 있다가 이래 나자빠 세금 때문에 자빠져가지고 지금 임차인들이 왜 보증금을 못 받는 이래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세를 연체하고 있다는 걸 임차인들이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임차인들 요구 있으면 임대인의 체납 사실 이런 것들을 이래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래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이래 들어오게 이래 됐으니까 임대차 주임법이 바뀌었는 그 내용이 이래 될 테니까 그거는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바뀌어 있고 지금 밑에 조문들은 이제 사항이 신설되다 보니까 조문에 사항이 다 들어간 거야. 조문 표현에 이래 사망까지만 있었던 표현을 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조문인데 그러니까 밑에 뭐 배당 변제니 한정 승인 방식이니 다음 페이지에 부당 변제에 대한 책임이니 이런 것들은 다 사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사항을 넣어준 겁니다. 사항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문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항이 신설됐다는 걸 기억해주면 돼요. 기억해주면 되고 기존에 기출됐던 특히 작년에 기출됐던 이 판례 문제를 다 지워야 돼요. 판례 문제를 지우고 이제 판례대로 풀면 안 되고 조문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 조문대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작년 말에 이래 바뀌었던데 만나이 바뀐 거 아시죠? 만나이로 바뀌었는데 자 이것도 민법은 원래부터 만나이였습니다. 민법은 원래 나이 계산할 때 원래 만나이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제 나이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158조 조문이 바뀌었고 이게 6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6월 달부터 이래 시행이거든. 시행 자체가 6월 달부터 시행이니까 우리 시험 보는 날은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게 이랬다니까 민법 만나이 계산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바뀐 조문으로 기억해야 돼요. 바뀐 조문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조문 자체는 연령 계산하는 우리 왜 초율불산이 원칙 있잖아요. 초율불산이 원칙 그 페이지에다가 끼워 놓으세요. 그 페이지에다가 이 바뀐 조문을 끼워 놓으시면 되는데 158조 조문 보시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는 거 여기까지 있었죠. 나이는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해서 초일 불산입에 대한 예외 조문으로 이래 돼 있었는데 뒤에 문구가 이래 신설돼 가지고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돼 있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연수로 몇 년생 이렇게 해 가지고 연수로 이래 표시하도록 이래 돼 있고 다만 1세 이르지 않았을 때는 월수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짜리 5개월 됐다 6개월 됐다 이렇게 1세가 되지 않았다면 월수로 이래 표시해서 처리하고 그다음 밑에 조문들은 이제는 무조건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시켜버렸거든. 만 나이로 통일시켰으니까 법에서 만 18세, 만 17세 이런 것들을 만자를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죠. 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만자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만자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18세, 17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래 바뀌게 이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자가 다 빠져있다라고 평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래 되고 없구나 이제 조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살짝 수정된 것들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표현들을 한번 확인해 두시면서 정리를 이래 해 두시면 됩니다. 크게 바뀐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조문 표현들 한정적인 조문이 좀 획기적인 조문이 이래 되는 거고 만나이 이런 것들은 다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런 것들 보고 양육 책임 837조 조문 표현도 약간 살짝 이래 바뀌게 이래 됐는데요. 837조 조문 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북리에 반할 때는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의사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이라는 표현을 이제 나이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작구 정도를 이렇게 수정하게 됐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는 크게 두 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승인 조문하고 연령계산 조문 두 가지가 바뀌어 있고 주택임대차법법은 굳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 임대인 국세 연체한 거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획기적인 거는 이거 한정승인 이 조문이 획기적이고 교재에 있는 판례를 지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교재대로 풀면 안 되고 조문대로 푸셔야 되고 옛날에는 법정 대리인 인식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됐는데 그게 폐기됐고 지금 조문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판례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고 아마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가족법이 지금 논의가 워낙 많이 되고 있고 논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문들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이래 변경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확인 나오는 대로 수시로 이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진도 자체는 이래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이래 계획 잡으시면 이래 되고, 집중 강의니까 이제 세세하게 이래 다 설명을 못해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세세하게 다 설명을 못하고, 굵직굵직한 거, 큰 거 위주로 이래 정리하고,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시고, 객관식 때 그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테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다 해드릴 여유는 없고, 굵직굵직한 거를 보는데, 기본 강의 한 80% 정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내용들을 그냥 빠르게 한번 훑어드는 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걸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기간식 지금부터 해서 좀 바짝 해야 돼요. 큰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래 수업 들어보시면 기본 강의가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나가지고 지금 집중 강의 이제 등기까지 끝났잖아요. 등기까지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조금 더 시간을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을 좀 잡아야 돼. 감을 좀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큰 과목들 특히 그 민법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민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잡혀 있으면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죠.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쉽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 강의 때 이거 회독수를 한번 더 늘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래 보완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결국 시험은 민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민법이 이래 반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민법이 좀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등기나 민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에 들어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이래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테니까 문제 푸는데 자꾸 너무 급급하지 말고 큰 숲을 놓치지 않도록 나무만 자꾸 보다 보면 큰 틀을 자꾸 놓치게 이래 될 테니까 2차로 한번 2차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법정상권 이런 것들은 최근에 법무사 시험에서 논점들을 다 출제해 버렸어요. 주관식에서 이래 다 출제했으니까 주관식 문제 한 10개 가까이 주관식이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법정상권 문제는 아마 지금 거의 주관식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래 그런 문제가 되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리되는데 문제만 객관식만 계속 풀다 보면 잘 안 잡히는 게 법정상권이거든. 법정상권인데 주관식으로 한번 풀어봐. 주관식으로 한번 쭉 한번 풀어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쉬운 것들은 다 정리될 테니까요. 쉽게 이제 정리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1차 처음 하는 사람들이 주관식 사례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쓸까 이걸 고민하면 안 돼. 그걸 고민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걸 고민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지?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판례가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래 풀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례가 적용되므로 조금 입체적으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쓰는 거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2차 가서 고민하고 2차 가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고 일단은 내용을 잘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그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채권부터 진단할게요. 575페이지. 채권부터 이래고 역순으로 가요. 채권, 물권, 그 다음에 민총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이래 진행할 테니까 채권 논점들 보고 진도 순서나 이런 것들은 좀 순서만 바뀌었고 진행 순서는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 똑같이 이래 정리할 테니까 한 번 더 기본 강의를 더 반복한다라는 기본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 이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이래 사게 되는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되는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어떤 계약서를 계약서를 이래 작성해서 매매 계약을 이래 계약금을 주고 체결하게 이래 된다면 서로 채권 채무가 발생. 채권 채무가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가 이래 발생하게 서로 이래 채권 채무인데 매도인은 당연히 매매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매수인은 등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 얘한테 등기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얘는 등기와 인도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얘는 매매대금 줘야 될 의무가 이래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걸 채권 행위라고 부르고
채권행위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이 채권 계약의 기초에서 서로 이래 대금을 주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잔금을 바꿨을 때 소유자의 변동을 일으킨다. 이게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물권행위가 이래 되는 거고, 물권행위는 얘하고 다르게 이행의 문제가 따라붙지 않죠. 이행의 문제가 따라붙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처분행위라고 부르죠. 처분행위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처분행위가 채권행위와 다른 특색이 있는 것은요, 채권행위 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가 요건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요건이 아닌데, 즉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 타인권리 매매 자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처분행위 할 때는 반드시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처분 권한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하면 무권한 자 처분행위로서 무효다, 그지? 무효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이 법을 지금부터 정리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자꾸 생기거든. 사고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등기가 넘어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등기를 줘야 될 사람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걸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부른다. 재산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자, 이 물권 관계와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크게 두 가지로서 이제 재산법으로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이 채권을 규율하는 채권법은요, 채권은 얘네들이 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이 둘이 이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상대권이라고 불러요. 상대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소유자라는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요, 물권법은 내 책이다, 내 거다, 내 시계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절대권이라고 부르죠. 절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물권의 절대권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래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이 절대권을 침범하면, 모르고 가져가 버리면, 아니면 그걸 밟고 있어 버리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거든. 불법행위가 도둑놈이 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절대권으로서 이 물권은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표시를 이래 해주게 돼 있고, 그걸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공시방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법률에서 인정되는 공시방법 두 개,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점유가 이래 되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것만 공시방법이 있으니까 부족한 거야. 부족하게 이래 되니까 관서법에 따라서 공시방법을 만들어낼 이래 필요성을 이래 나타내게 됐고, 그게 명인방법이 있다. 명인방법. 그 팻말을 꼽는다든지, 뭐 새끼줄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시를 하게 이래 되는데, 자, 특징이 이렇게 공시 방법을 통해서 물권 관계는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 공시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로 막 만들어내버리면, 법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 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얘가 이래 따라갈 수 없는, 공시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물권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공시 방법이라는 이 측면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들만 해줘야 돼. 법에서 정한 것들만 해주고, 공시 방법을 미리 우리 물권법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물권 관계만 인정하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만 해주라. 법에서 정한 것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가 이래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의 성격, 강행 규정의 성격이고, 당사자가 합의로 맞고 물권 관계를 만들어내버리면 이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공시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물권 관계는 다 강행 규정으로 처리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채권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걸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왜냐하면 둘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둘만 알고 있고, 둘 사이에서만 규정되는, 관계가 규율되는 그런 권리다 보니까 굳이 남한테
나한테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권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된다. 따라서 이거는 공시 방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권리다 보니까 대부분 당사자끼리 합의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임의규정의 성격, 임의규정의 성격을 이래 가지고 있는 법이고, 따라서 채권법을 바라볼 때는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고 합의가 없을 때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돼요. 보충적으로 이래 적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 관계로 보고, 이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강규정의 이래 성격을 가지고 있게 이래 되고,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경제적 약자를 좀 보호해줘야 될 동등한 지위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서 집주인하고 임차인들은 동등한 지위라고 볼 수 없거든. 동등한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임차인들이 다 받아줘 버리면 이거는 공정한 채권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임대인, 임차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거는 법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합의로 바꿀 수 없도록 강행규정의 성격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의 성격상 강행규정의 성격을 이래 띄게 되는데, 근데 채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강행규정으로 본 판례들, 그러니까 임대차 조문 말고요. 임대차 있어도 물론 뭐 강행규정으로 본 거, 임의규정으로 본 거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 말고도 채권법에서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넣으면 무조건 발표해야 돼. 무조건 이래 발표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특이한 논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꼭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래 기억을 해 두셔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얘네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나 채무 불이행을 될까봐 손해배상액을요 얼마로 하자라고 예정을 해뒀습니다. 예정을 해두게 이래 되는데, 손해배상 예정을 해두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감액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깎아줄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어요. 깎아줄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자,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게 너무 많으면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는 손해배상 예정을 감액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 조문이 임의규정으로 해석돼야 돼, 강행규정으로 해석돼야 돼? 강행규정입니다. 이거는 강행규정. 왜 강행규정이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해서 만약에 감액할 수 없다, 우리는 감액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5억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5억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부당하게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억지로 예컨대 우리가 대표적인 손해배상 예정액이 우리 도급에서 지체상금이거든. 공사 기한 안에 공사를 못 마쳤을 때 수급인이 손해배상하기로 미리 약정해 두는 거, 이걸 지체상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도대체가 그 날짜에는 도대체가 완공이 될 수 없는 거야. 완공이 될 수 없는데, 완공될 수 없는 날짜를 수급인한테, 야, 너 그 날짜까지 완공해. 만약에 완공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이 정도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거 감액 못해 라고 해서 합의로 배제시켜버리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 그 수급인하고 도급인이 똑같은 지위가 아니잖아. 수급인하고 도급인이 동일한 지위라고 이래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래버리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런 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요.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서 함부로 배제하지 못하고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다할 때는 감액시켜버립니다. 감액시켜버리게 된다는 게 그게 판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겠지.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현상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사적 자치 원칙의 적용을 받아서 대부분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들, 그리고 이런 것들 지체상금 약정, 이런 것들을 이래 보호하기 위해서 감액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은 다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관점을 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래 잘 이해하고 객관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래 잘 확인해 두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사적 자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게 채권이다라고 보고, 합의로 다 바꿀 수 있다. 합의로, 당사자끼리 합의로 다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채권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권리다 보니까 굳이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둘 필요는 없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5페이지에 채권의 의의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1번 채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요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채권 관계는요 이러한 채권의 귀속주체인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에 대응하는 의무의 귀속주체인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하게 이래 되게 되고 2번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그죠?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이래 되고 채권법은 물권법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 규정의 경우가 대부분, 물권법은 대부분 강규정이에요. 대부분 강규정으로 돼 있는데 채권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채권 관계는 널리 사적 자체가 허용되고 신의 측이 적용이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채권 관계는 상대권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공사 대금을 주기 전에 파산을 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얘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다른 제3자 이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내 계약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 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채권은 상대권이거든.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자기의 공사 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얘지고 얘가 파산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는데 그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 떠넘기면 안 돼. 떠넘기면 안 된다.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전용물 소권이로는 부정된다. 이렇게 전용시키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제3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판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판례가 받아주지 않게 되니까 계약 당사자 말고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안 돼. 이거는 인정되는 예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상대권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상대권으로의 성격 때문에 제3자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상대권으로서 채권이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딱 3개 나와. 딱 3개 나와. 내가 얘한테 갖고 있는 채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권인 채권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 3개 있다.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3개 있고 그 3개만 채권에서 예외로 기억하면 돼. 채권에서 예외로 기억하면 되는데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제3자 채권 침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3가지 경우가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나오는 3가지 경우가 상대권으로서의 채권에 대한 예외로서 대외적 효력으로서 우리 법에서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제3자 채권 침해 이런 것들은 딱 3개만 예외로 이래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말고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걔네들을 중심으로 대입권 취소권은 그러면 왜 채권인데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냐 그러면 일정한 보호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 보호의 필요성이 뭐냐 그러면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 그게 대외적 효력으로서 나오는 3가지 권리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 자, 이 채권 채무를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채권의 정리는 됐고, 그 다음에 채무들을 나눠보면,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무로 나누죠.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무로 나뉘게 되고, 급부의무는 다시 주된 급부도 있고, 종된 급부도 있다. 그래서 TV를 그때 샀을 때, TV를 사면 TV가 오는 게 주된 급부, 주된 급부고, TV 샀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그지? 따라오는 것들. 그걸 종된 급부라고 해서 설명서 따라와야 되고, 리모컨 따라와야 되죠. 리모컨 이런 것들이 이래 따라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종된 것보고 우리가 약을 샀을 때 왜 약사님들이 설명해 주죠.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뭐하고 먹으면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부수적 주의무 이렇게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3가지로 나눴을 때 실익이 떠오르면 돼. 실익이 떠오르면 각각 이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각각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주된 급부뿐입니다. 주된 급부만 불이행됐을 때 해제할 수 있고 종된 급부나 부수적 주의무 이런 것들은 해제는 안 돼요.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제 자체는 인정되지 않고 해제는 주된 급부를 불이행했을 때만 해제할 수 있다고 기억하고 동시행관계 있는 거 동시행 쌍무계약에서 동시행관계 있는 것도 주된 급부 간의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 거지 종된 급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실익을 이렇게 가시고 자 중요한 게 오른쪽에 보호의무
갑하고 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요. 계약을 체결하면 급부 의무와 부수적 주의무 이런 것들을 이래 각각 발생하게 되고 각각 그 채권 채무에 따라서 이래 이행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계약 자체의 어떤 내용 말고도요. 계약 말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이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안전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이걸 보호 의무라고 부르게 되고 계약 자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훼손을 하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 이걸 보호 의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TV를 우리 집으로 배달하러 왔을 때 창문을 깨면 안 되고 카펫 같은 걸 찢으면 안 돼, 그지? 찢으면 안 되고 등 같은 거 이런 걸 파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될 의무를 보호 의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은 이것도 얘네들의 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지 채무에 보호 의무도 채무로 봐가지고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효과를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이래 지울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익은 보호 의무를 논의하는 실익은 채무에 포함시킬지입니다. 채무에 포함시켜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지 만약에 그러면 이걸 채무에 포함시키면 급부는 이행했다 할지라도 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채무를 이행했거든. 두 개 중에 하나만 채무를 이행하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불완전 이행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이행이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는 이행했지만 하나는 이행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이래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거든.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닐지 그 문제가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지 가 이래 쟁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우리 리딩 플레이가 어떤 사람이 호텔에 투숙을 해요. 숙박 계약을 체결해서 여관 모텔에 이래 투숙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여관에 있는 여관에서 투숙하는 과정에서 원인 불명 화재로 이게 다 타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망 사고가 생깁니다. 투숙객들이 죽어버리는 사망 사고가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얘네들 유족이 유족 자체가 여관 주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들어갔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들어갔는데 자, 일단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왜 얘네들이 불법 행위를 안 물었을까? 이 판례에서는 불법 행위로 그냥 불을 냈으니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었으면 됐었는데 왜 불법 행위 책임을 묻지 않고 채무 불이행이 쟁점이 있거든. 이 판례가 채무 불이행이 쟁점이 이래 됐는데 옛날에 우리 지금은 아니고 이 판례 나올 때는 실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실화법이 실수로 불냈을 때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을 실화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실수로 불냈을 때 옛날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중과실로 불을 냈을 때만 실화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고 경과실로 불을 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 헌법에 나와요. 헌법에 나오는데 옛날에 이게 중과실에서만 실화법이 이래 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중과실에 의해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실화법의 조문은 하나밖에 없었거든. 하나밖에 없게 이래 됐는데 근데 이 법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되게 목조주택이었거든. 판잣집 이런 것들이 옛날에 6.25 끝나고 나서 판잣집이다 보니까 실수로 불내면 온 동네가 막 타는 거야. 온 동네가 한 집만 타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왜 구룡마을 불났을 때처럼 몇십 가구가 다 타버리거든. 몇십 가구가 다 타버리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한 동네가 다 불이 났는데 책임을 물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책임을 지우게 되는 거야. 큰 책임을 지우게 되니까 경과실로 불냈을 때는 책임지지 말고 중과실로 불냈을 때만 책임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화법으로 이래 보호를 해주는 특례법을 이래 만들어줬는데, 근데 지금 주변 둘러보세요. 그 구룡마을처럼 특이한 경우 말고는 지금 판잣집이 어디 있어? 지금 나무주택이 어디 있냐고. 다 아파트거든. 아파트로 이래 돼 있게 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게 위헌 판결 나가지고 실화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실화법이 바뀌어가지고 배상 책임을 제한해주는 그런 법으로 이래 조문이 바뀌어버렸고 이 판례는 지금 없어요. 이 조문은 지금 없다. 위헌 판결 나가지고 지금
이름 자체로 사라지게 이래 됐는데 여기 나올 때는 이 조문이 있었거든. 실화법이 있어가지고 중과실로 불냈을 때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과실로 불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 실화법 때문에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은 이 하나밖에 없죠. 채무불이행만 남게 되고 채무불이행으로 물어 들어갔는데 그때 과연 여관 주인의 채무가 어디까지냐? 나는 여관 주인은 방을 쓰게 해주는 채무까지 부담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까지는 나는 채무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고 유족들은 아니다. 방을 쓰게 해주는 채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네가 부담해야 된다. 그 사람이 다음날 안전하게 살아나가는 것까지 네가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과연 여관 주인의 채무를 방을 쓰게 해주는 걸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날 살아나가는 것까지 부담해야 될지 여기까지 부담할지 이 부분이 문제됐는데 우리 판례가 여기까지 부담하는 걸로 이래 봐가지고 그래서 방을 하나는 쓰게 해줬죠. 방을 쓰게 해줬으니까 하나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이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던 게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인정해가지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시켜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신 이걸 많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불법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조문에도 없는 예를 확장시킬 필요가 없거든. 확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가지 경우만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그게 여기 정리되어 있는 대로 동그라미 1번 숙박업자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 제목 숙박업자에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용자 동그라미 하고 사용자 근로계약을 이래 동그라미해서 사용자 판례를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는데 사용자도 사용자와 노동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얘는 근로제공, 노무제공하죠. 노무제공 일을 하면 되고 얘는 임금을 주면 되죠. 임금을 주면 되는 거. 이게 주된급부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사용자는 하나 더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나 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호의무를 인정해서 우리 판례는요. 보호의무를 인정해서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작업 환경을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괜히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친다든지 사람이 장애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사용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이걸 부담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 판례가 여기도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하게 이래 됐고 옆에 하나 더 써놔야 돼. 옆에 하나 더 이래 써 있어야 되는데 2번 한자 판례라고 써두셔야 됩니다. 2번 한자 판례 19페이지라고 적어놓고 2번 한자 판례 19페이지라고 이래 적어놓으시고 자 최근에 또 문제된 대표적인 사안인데요. 병원에서 2번 한자가요. 입원해서 이제 환자가 이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병원의 의무는 치료 의무죠. 환자를 치료해줘야 될 치료 의무가 병원의 의무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놈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입원 환자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간 거야. 도둑질을 해서 그 입원 환자들이 왜 그 사물함에 어떤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훔쳐가게 됐는데, 요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을지 병원이. 보호 의무를 부담할지.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 의무로 봐야 돼, 채무로 봐야 돼, 아니면 환자들이 물건을 도둑 맞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까지 그 병원은 이래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요 여기까지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까지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안전 배려 의무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도둑을 맞았다면 이것도 병원의 채무가 불이행된 겁니다. 채무가 불이행된 걸로 이래 봐가지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이래 부담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니까 안전 배려 의무까지 우리 판례가 이래 인정하게 되니까 19페이지 판례에 있어요. 19페이지 판례에 있으니까 이번 환자 판례까지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하나 더 쟁점이 병원에 가보면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병원 그 입원 환자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구가 붙어 있어서 도난품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주의하세요라고 이렇게 문구가 붙어져 있거든. 문구가 붙어져 있는데 상법 공부했었죠. 상법 공부해 보면 목욕탕에 가보면 그런 문구 다 붙어 있거든. 목욕탕에 가보면 다 문구가 붙어 있는데 그런 문구 붙였다고 해서 이 사람 책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이 이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 배려 의무는 다 병원이 부담해야 되고 문구
문구 하나 붙였다고 해서 그런 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래 판례 입장으로 같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불완전 이행, 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그 실익 자체가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이래 만들어주게 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고,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우리 판례는 대부분 불법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이래 해결하게 이래 되는 거고, 채무로 포함시키는 거는 그래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예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그러면 유족들이 이 판례에서는 그 불완전 이행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었거든.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 사람들 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자료 청구돼요? 안 돼요?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 이런 조문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혼동하면 안 되냐 그러면, 불법행위에서 왜 생명침해 당하면 752조에서 정신적 고통 입증 안 해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청구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는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 조문이 있죠. 위자료 청구 조문이 있고, 우리 채무불이행도 위자료 청구권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봐. 정신적 손해도 채무불이행에 포함되는 걸로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통상 손해는 아니고 그거는 특별 손해로 봐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청구는 못합니다. 얘네들이 인정되는 조문은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걸 390조를 근거로 해서 청구하는 거, 이거는 돼. 내가 청구하는 건 되는데, 친족이 유족들이 친족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 청구,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런 조문은 없으니까 불법행위하고 달라. 불법행위하고 다르니까 다 자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어도 친족의 위자료 청구를 근거 조문은 없어요. 근거 조문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이것만 되는 거지,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여기까지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이래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57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숙박업자 판례 보시면,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요,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생수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한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관 주인은 이런 보호 의무가 있고, 다시 말하면 첫째 줄에 임대차에서 이런 의무는 없어요. 통상 임대차에서 임대인한테 이런 의무는 없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해서 호텔 투숙, 그 다음에 모텔 투숙, 이런 여관 판례들, 이런 것들은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고, 이런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투숙객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담하게 이래 되는 거고, 옆에 다만 숙박업자가 숙박업 계약상의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투숙객이 사망했을 때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투숙객의 근친자, 동그라미 하시고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해. 근친자가 청구는 못합니다. 근친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그냥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지, 위자료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인정될 근거가 없게 이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행위하고 다르다, 그지? 불법행위 구조하고, 불법행위에서는 친족들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조문이 있는데, 채무불이행에는 그 친족에 대한 근거 조문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채권의 목적 가겠습니다. 채권의 목적. 총설 부분에서 채권의 객체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로마제 이번에 채권의 목적인 요건도 일반 법률행위 목적의 요건을 똑같이 충족해야 돼. 그래서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가능해야 되고, 3번 적법,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적 타당성, 이거는 똑같습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은 동일하게 법률행위 그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당연히 이래 갖춰줘야지 되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5번 급부의 금전적 가치 373조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금전으로 가치 평가가 되는 것만 채권이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전으로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 것들 그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피아노를 한밤중에 연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한밤중에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아니면 우리 절에 스님한테요 우리 부모님의 새벽 공양을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전으로 가액 산정이 안 되죠. 금전으로 가액 산정이 안 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은 똑같아요. 채권으로의 성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요 그 손해배상이나 강제행 이런 것들은 각각 다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금전으로 가치 산정이 안 돼도 채권의 목적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목적에 따른 종류들 이래 보게 되는데 로마자 1번 특정물 채권 374조부터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요 채무자는 그 물건을 밑줄해야 인도하기까지를 밑줄 조문에다가 밑줄하시고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의부터 보시면 특정물은 구체적 거래에서요 그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요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 반드시 그 물건 줘야 되는 거 반드시 그 물건 줘야 되고 다른 물건 바꾸면 안 되는 거 이게 특정물이 이래 되게 되는 거고 당근 거래하는 겁니다. 당근 거래. 당근에 사진 올려놓고 엉뚱한 거 막 100돌 보내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물건 줘야 돼. 그 물건을 이래 줘야 되는 거. 그게 특정물이고 지금 여러분들 고시원 살고 있다면 시험 합격하면 고시원 그 자체를 반환해야 돼, 그지? 그 자체를 반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특정물이 되고 중고 매매,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이 다 특정물로 이렇게 평가해서 반드시 계약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 물건을 줘야 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나는 이 물건 산다고 생각하고 5억 주고 사기로 했거든. 5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엉뚱한 집을 줘버린다든지 엉뚱한 물건 준다든지 이런 게 왜 중고 딜러들 많이 문제되는 허위 매물 아닌가요? 허위 매물. 그러니까 일정한 사진 올려놓고 그거 파는 것처럼 사람을 불러놓고 다른 거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런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그 물건 줘야 돼요. 반드시 그 물건 줘야 되는 걸 특정물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에 대해서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이면요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불특정물 뒤에서 보는 종류물이죠. 종류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특정물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가 채무자의 선권 의무입니다. 채무자의 선권 의무. 자, 1번 보시면 채무자는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관로 안에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채무자의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하고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행에서 과실은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말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 이래 되는데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을 하지 않는 거. 이걸 과실이 있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과실이 있는지 과실 없는지를 따질 때요. 판단할 때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평균인 능력을 가지고 따져야 될지. 평균인 능력이라는 게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값들이 있거든. 평균값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평균값을 가지고 판단할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일반적 과실은 평균값을 가지고 따집니다. 평균값을 가지고 이래 따지고 그래서 일반적 과실, 경과실은 추상적 과실을 말해. 추상적 과실을 말하고 이걸 법 조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불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부르고 이걸 줄여서 선관 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선관주의, 선관 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게 되고 이게 지금부터 약속 고의과실에서 말하는 과실은 평균값을 말한다.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평균값을 말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반걸로 1번에서 화살을 반걸로 4번으로 쏘세요. 맨 마지막에 반걸로 4번으로 이래 쏘시면 이게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와서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 이걸 구체적 과실. 구체적 과실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 조문 표현으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 과실로 이런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조문의 1118개 중에서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 게 딱 3개만 나와. 거기 조문에 나오죠. 방글로 4번에 이래 3가지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3개만 예외, 3개만 예외로 이렇게 가시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거는 딱 3개다. 딱 3가지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무상수취인. 무상수취인인데요. 임치계약 있죠? 임치계약. 물건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임치계약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수취인인데 무상으로 보관할 때, 무상으로 보관할 때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친권자가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하거든.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관리해주면 이래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한다.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 이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래 관리해주면 되는데 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한다.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상속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한다 이런 말을 할까? 내 거를 내가 관리해? 그냥 내 거를 쓴다라고 하지 내 거를 관리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내 거를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라는 거는 남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죠. 국어적으로 남의 재산을 전제로 해서 내가 관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 상속인 중에서 자기 재산하고 섞이지 않는 경우 있죠.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상속인 중에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까 봤던 한정승인이 이게 상속재산하고 자기재산하고 분리되거든. 분리가 이래 되게 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내가 책임만 지겠다는 거. 그게 한정승인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되죠. 그 재산을 그 채권자들이 받아갈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때 관리할 때 어떤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될까 이 말이거든. 어떤 주의 의무가 필요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 거고 단순 승인하면 자기 거니까 그거는 주의 의무가 없어요. 그냥 주의 의무가 없고 자기 거 그냥 자기가 쓰는데 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여러분들 거 쓰는데 의무가 있네요. 그 볼펜 쓸 때 조심해야 될 의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거는 의무가 없다. 자기 거는 의무가 없고 한정 승인에 대해서만 의무가 이래 따라 붙게 되고 무친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3가지 예외를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다 민법 조문에서 말하는 과실은 추상적 과실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이렇게 가시고 예외로 3가지만 예외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자기 거는 조심해서 쓰고 남의 거는 막 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되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굳이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컵으로 물을 마실 때와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보니까 막 200만 원짜리 컵도 있더라고. 뭐 이상한 컵이 있어가지고 200만 원짜리 이렇게 들다가 깜짝 놀랐어. 잡으려다가 잡지 말고 막 이런 컵이 있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있는 컵 잡을 때와 집에 있는 컵으로 물을 마실 때 그 주의 의무 이렇게 가시고 이게 정도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 정도 자체가 이래 낮아지게 되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글로 2번 올라가시면 선건 의무 존속 기간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선건 의무가 발생하고 언제까지 이래 부담할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1번 시기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선건 의무는 발생하는 게 이래 됩니다. 채권이 성립했을 때 채권 성립 시부터 선건 의무는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선건 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이래 봐야 될지 계약 체결 시부터 선건 의무는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조문에 이행기 변제기까지 선건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인도할 때까지 374조에서 실제 인도할 때까지요. 인도시까지 선건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문 표현이 뒤에 그 금전 채권이나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행기 변제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제 인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선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요 날짜에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착한 사람들은 되게 약속한 날짜에 이행기에 인도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피치 못해서
이행기에 못 주는 사람도 많거든. 이행기에 못 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행기가 언제나 인도시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 지나서 주는 경우도 꽤 있고, 지나서 주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기와 인도시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374조 선관의무는 여기까지, 실제 인도시까지 선관의무를 이렇게 부담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근데 보세요. 10월 1일 날 들고 와야 돼. 10월 1일 날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그러면 10월 1일 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기로 했거든. 책이나 어떤 건물을 이렇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근데 10월 1일 날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가져오지 않아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 지체가 돼요. 이행 지체가 이래 되는 거고, 이행을 결리한 거죠. 이행을 결리한 거니까 이행 지체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행 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선관 의무가 적용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이행 지체 중에 채무자 주의 의무는 가중을 시켜놨습니다. 392조에서 가중을 시켜놨다. 조문 있으면 조문 392조 보시고, 조문 없으면 그 607페이지 보세요. 607페이지 교과서 607페이지 보고, 조문이 있으면 392조 이렇게 조문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392조 조문 이행 지체 중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392조가 이래 돼 있는데요. 조문 보면 채무자는 자기한테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 중에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 과실 없어도 손해배상, 과실 없어도 손해배상을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 그러면 제때 그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했다면요, 이행을 했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 예컨대 제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책을 한 건 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책을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바람에 저희 집이 침수를 당해버렸어. 반지하 사는 바람에 침수를 당해버렸다.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채권자에 줬다면 이 사람은 반지하가 아니거든. 반지하가 아니니까 침수를 피할 수 있었는데,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바람에 침수를 당해버렸을 때 그때는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위험 분배 사상 때문에요. 그거 제때 네가 줬었으면 피할 수 있는 손해였거든. 피할 수 있는 손해였기 때문에 그거는 네한테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예외는 있네요. 단서 보시면,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에 주더라도 침수를 피할 수 없는 거. 예컨대 채권자도 반지하에 살고 있어. 채권자도 반지하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주더라도 이거는 100% 침수를 당했다면 그때는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행 지체 중에 채무자의 주의 의무는 무과실 책임 가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시고, 반대로 채무자가 들고 갔어. 채무자가 이래 들고 가가지고 이행하러 갔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는 걸 수령지체. 수령지체,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채권자지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수령지체, 채권자지체에서 채무자의 주의 의무는 선관 의무가 아니고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조문이 있는 분들 401조, 401조 보시고, 조문 없으면 교과서 638페이지. 638페이지 보시면 돼요. 63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401조 조문 보면,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으면, 중대한 과실 밑줄에 놓고 중대한 과실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라고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그 조문에서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수령 지체 중에 채무자는 경과실로 파손되더라도 그거는 책임 안 져. 책임을 이르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만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그 조문에서 그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374조에서 인도시까지 여전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는 것은 채무자 때문에 이행계를 지난 것도 아니고, 이행지체도 아니고, 채권자 때문에 이행계를 지난 것도 아닌, 수령지체도 아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닐 때만 374조에 따라서 여전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행기를 지난 게 채무자 때문도 아니고 채권자 때문도 아닌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대금을 안 주는 거야. 대금을. 매매 대금을 안 주니까 내가 물건을 먼저 줄 수 없잖아. 물건을 먼저 줄 수 없으니까 대금 줄 때까지 물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동시행 관계 있으면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든.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이 채무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고요. 여전히 물건 줘야 될 의무는 있거든. 물건 줘야 될 의무는 있으니까 대금 받을 때까지 물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이래 인정해 주게 되는데 그때 물건을 보관해야 될 것은 선관주의로 보관해 주라는 겁니다. 선관주의로 보관해 주게 이랬다니까 경우의 수는 딱 3개. 채무자 때문에 지났는지 채권자 때문에 지났는지 아니면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지났는지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 선관주의무는 이행기가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392조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거나 채권자 수령 지체가 있으면요 채무자의 과실이 있을도 그 불량으로 인한 책임을 이래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되는 거죠. 401조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책임지지 않죠.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따라서 이행기 이후에도 채무자가요 선관 의무를 부담할 때는요 위양자 즉 이행 지체나 수령 지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컨대 채무자한테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서 이행 지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건 인도 채무는 있는 거 물건 인도 채무는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 책임은 당연히 채무자 동그라미하고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있게 이래 되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를 입장하지 않으면요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면하지 못합니다. 이게 조문구조 기억나면 돼. 조문구조가 390조 채무불이행 조문에서 고의과실은 단세에 빠져 있거든요. 단세에 있게 이래 되니까 단세에 있는 거는 피고가 입증하거든. 피고가 입증하게 이래 되니까 조문구조상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양걸로 2번 특정물의 현상인도 보시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이행기 밑줄 하셔야 됩니다. 점 찍고 이행기 현상대로요 그 물건을 인도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자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이 특정물입니다. 반드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거. 그 물건을 이래 줘야 되는 게 그게 특정물이 이래 되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게 특정물이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그때는 이 물건 그 자체로 그대로 줘라. 물건 자체로 그대로 주고 혹시나 이게 파손이 될 수 있거든.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예컨대 내가 지금 고시원 살고 있는데 원룸을 살고 있는데 10월 1일 날 내가 만기가 돼서 집을 빼주는 거야. 집을 빼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장판을 찢을 수도 있고 창문을 깰 수도 있잖아. 그지? 창문을 깰 수도 있고 벽지 같은 걸 훼손할 수 있다고. 벽지 같은 걸 훼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미미 인형집 좋은 거 하나 주세요. 뭐 그 4차원 세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드레스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사줬다고 해서 집 주인이 좋아할까? 그런 문제가 될 수 없거든. 이거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게 그게 특정물이 이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태로 줘야 돼요. 반드시 그 상태로 이래 주게 되고 다만 창문을 파손했다든지 장판을 찢어버렸다든지 벽지를 훼손한 거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지 말지는 이걸 다시 따져봐야 돼요. 추상적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고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주면 안 돼요.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주면 안 되고 이행기 현상 그대로 줘라. 이행기 현상 그대로 줘라는 거 특정물의 도구마라고 이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도장소. 특정물의 인도는요. 점 찍으세요. 채권 성립 당시 점 찍고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우리 곧 뒤에서 할 건데 원래 변제 장소는 원칙 변제해야 되는 장소는 다른 말 없으면 합의 없으면요. 합의가 최우선이고 합의 없으면 지참 채무가 원칙. 지참 채무가 원칙이고 지참 채무라는 게 채권자 주소에서
채권자 주소에서 이행하는 게 원칙이 이래 되게 됩니다. 지참 채무가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 조문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특정물은 일로 가지 말고 채권자 주소지로 가지 말고 채권 성립 당시 건물 위에 있던 장소에서 반환해주면 이래 되게 되니까 지참 채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렇게 가고 경포대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경포대 이야기. 경포대 놀러 가가지고 여기 경포호를 돌기 위해서 자전거 대여점이 하나 있다고. 자전거 대여점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자전거를 하나 빌렸다. 그러면 자전거 빌려가지고 이거 경포 돌면서 이래 놀다가 반납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말이거든. 어디에서 이 자전거를 이래 반환해야 될지 이래 문제 되게 되는데 빌렸던 자전거 그대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물이거든. 특정물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아저씨 주소로 가지 말고 아저씨 주소에서 아저씨 집으로 가서 반납하지 말고 채권 성립했을 때 자전거 빌렸을 때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여기에서 반납해줘야 돼. 여기서 이래 반납해주게 되고 지참 채무에 대한 예외로서 특정물은 채권자 주소지로 가지 마라. 라는 게 예외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면 골 때려요 이건. 집으로 가면 그 아저씨도 골 때리고 나도 골 때리고 아저씨 집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비켜가지고 또 티맵 해가지고 티맵 달고 그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채권 성립했을 때 건물 위에 있던 장소에서 반납해주면 이래 되게 되는 것으로 조문 논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종료채권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종료채권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